지금 대한민국 전국 주유소의 가격표는 정부의 강력한 최고가격제 통제 아래 간신히 멈춰 서 있습니다. 시민들은 당장의 가파른 물가 상승세가 꺾인 것에 안도하고 있지만 이 위태로운 인위적 평화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시선을 돌려 세계 경제의 가장 취약한 급소이자 지정학적 화약고인 중동의 바다로 향하면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2026년 2월 28일 새벽 미국과 이스라엘의 연합 공습으로 이란의 수도 테헤란의 밤하늘이 화염으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 직후 이란 혁명수비대는 전 세계 해운사의 무선 통신망을 통해 서늘한 선전포고를 타전했습니다. 혁명수비대 소장 에브라임 자바리의 음성은 단호하고 파괴적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울 것이며 단 한 방울의 석유도 이 바다를 빠져나가지 못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세계 경제의 심장 박동이 그 순간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전 세계 원유 물동량의 20%, 액화 천연가스 LNG의 4분의 1이 통과하는 폭 33km의 이 좁은 수로에는 평소 하루 평균 138척의 대형 상선이 오가지만 봉쇄 선언 직후 모든 움직임이 정지되었습니다. 수백 척의 초대형 유조선과 화물선들이 엔진을 끈 채 5만만 공해상의 거대한 해상 무덤처럼 멈춰 섰습니다. 글로벌 해운 시장의 생명줄을 쥐고 있는 런던의 해상보험사들은 호르무즈 통과 선박에 대한 전시보험, 리스크 인슈어런스, 계약을 즉각 전면 중단했습니다. 보험의 부재는 곧 바다 위에서 미사일이나 드론 공격을 받고 침몰하더라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선박과 화물, 그리고 선원들의 생명에 대해 그 누구도 경제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철저한 고립을 의미합니다. 공포는 결코 과장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팔라우 선적의 스카이라이트호와 마셜제도 선적 MKD 퓨마호가 오만 해안 인근에서 실제로 대한 미사일에 피격당하며 검은 연기를 뿜어냈습니다. 전 세계 석유 공급망의 핵심 동맥이 순식간에 끊어져 버린 절망적인 칠흑의 바다. 하지만 모두가 숨을 죽인 그 죽음의 해협 한가운데서 유일하게 거대한 엔진 굉음을 울리며 정면으로 전진을 시작한 배가 한 척 있었습니다. 그 칠흑 같은 바다를 가르고 나아간 유일한 존재, 길이는 무려 336m에 달하는 초대형 원유운 반선 VLCC이었습니다. 축구장 3개를 합친 것보다 거대한 이 선박의 화물창에는 대한민국 전체가 하루 동안 소비하는 원유량과 맞먹는 약 200만 배럴의 흑금이 가득 실려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로 환산하면 좋기 1억 5천만 달러, 우리 돈 2천억 원을 훌쩍 넘는 천문학적 가치의 화물입니다. 이 배는 글로벌 해운사들의 대기 명령과 보험사들의 경고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만재 흘수, 즉 수면 아래로 잠긴 선체의 깊이가 20m에 육박하는 상태에서 좁고 수심이 얕은 호르무즈 해협을 고속으로 돌파하는 것은 그 자체로 치명적인 항해 위험을 동반합니다. 선박이 빠르게 나아갈수록 선박 밑바닥의 수압이 낮아져 선체가 더 깊이 가라앉는 스쿼트 효과, 스쿼트 이펙트로 인해 자칫 해저면에 배가 부딪혀 좌초될 수 있는 극단적인 물리적 리스크까지 감수하며 유조선의 거대한 엔진은 최대 출력으로 요동쳤습니다. 해협을 굽어보는 이란 반다르 아바스 기지의 벙커 안, 해안 레이더망과 지대함 미사일 조중형으로 이 거대한 표적의 항적을 조치던 혁명 수비대 장교의 입에서 날카로운 질문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 오만한 표적의 목적지가 어디냐는 물음에 항로 데이터를 분석하던 통신병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한국행입니다. 그 순간 당장이라도 요격 명령을 내릴 듯 팽팽했던 지휘 통제실에는 기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장교는 무정의를 쥔 채 더 이상 아무런 말도 어떠한 타격 지시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전 세계의 거대 선사들이 공포에 질려 닻을 내린 그 죽음의 바다에서 도대체 왜 한국행 유조선 단 한 척만이 두려움 없이 뱃고동을 울리며 사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을까요? 이것은 결코 확률을 무시한 만용이나 무모함으로 설명할 수 있는 얄팍한 현상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이 척박하고 위험한 중동의 바닷길을 오가며 피와 땀으로 새겨진 한국 해기사들의 지독한 직업정신이자 자신들의 항해 궤적이 멈추는 순간 곧 대한민국의 심장인 정유 공장과 반도체 라인이 멈춘다는 것이 경제적 현실을 뼛속 깊이 각인하고 있는 자들만이 내릴 수 있는 묵직한 결단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선택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맹렬한 것인지 그 진가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같은 시각 이 바다에 갇혀 옴짝달싹하지 못했던 이웃 국가들의 완전히 다른 생존 방식을 먼저 들여다보아야만 합니다. 상황이 극에 달했을 때 거시적인 국가 전략과 안보 인프라의 차이는 바다 위의 선박들이 취하는 단기적 행동 양식을 완벽하게 갈라놓습니다. 비교의 렌즈를 가장 가까운 이웃인 일본에 맞추어 보면 대한민국 선원들이 내린 돌파의 결단이 지니는 무게감이 얼마나 선명한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일본의 선박들은 과연 어떻게 이란의 무력 봉쇄망을 대적했을까요? NHK의 긴급 보도에 따르면 봉쇄 선언 직후 해협에 갇혀있던 일본 화물선 두 척은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나오는데 무려 46시간이라는 이례적인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평소라면 반나절이면 통과할 거리를 그들은 철저히 이란 영해를 피해 오만 영해의 가장자리로 크게 우회하는 극단적인 항로를 택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해상교통의 눈이자 충돌 방지의 핵심인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의 전원을 아예 꺼버렸다는 사실입니다. 국제해사 법규상 치명적인 안전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이 다크플리스 전술을 구사하며 그들은 레이더망에서 스스로의 정체를 지우고 마치 적진을 포복으로 기어 통과하는 위장병처럼 숨죽인 채 해협을 빠져나왔습니다. 일본의 이러한 스텔스 항해는 단순한 공포의 발로가 아니라 국제정치의 냉혹한 현실이 빚어낸 필연적인 결과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중심의 안보 동맹에 가장 앞장서온 일본은 과거 이란에 의해 자국 유조선이 격침당했던 뼈아픈 지정학적 트라우마를 안고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 이란과의 사이에서 독자적인 신뢰나 외교적 안전판을 구축하지 못한 국가가 이란 혁명 수비대 앞에서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생존법은 불을 끄고 정체를 숨기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러나 일본이 이토록 시간을 끌며 몸을 사릴 수 있었던 진짜 배경은 그들의 거대한 에너지 방어막에 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 이후 극심한 에너지 취약성을 뼈저리게 체감한 일본 정부는 국가와 민간 비축량을 합산해 무려 200일치가 넘는 압도적인 전략 비축유 SPR 체계를 완성해 두었습니다. 즉, 호르무즈가 막혀 중동 원유 공급이 반년 넘게 완전히 차단되더라도 국가 경제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는 견고한 펀더멘털을 갖춘 것입니다. 우회 항로를 택해 물류 운임이 단기적으로 폭등하더라도 200일이라는 막대한 시간적 자본이 그 금융적 비용을 충분히 흡수해버립니다. 일본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위기가 닥치면 언제든 숨거나 돌아갈 수 있는 선택적 경로였지만 이 좁은 수로에 막대한 국익이 걸려있는 아시아의 또 다른 패권국 중국이 꺼내든 카드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전략이었습니다.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은 피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단순한 바닷길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세계 1위 원유 수입국의 에너지 목줄을 쥐고 있는 핵심 관문이자 그들의 지정학적 패권을 시험받는 거대한 무대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접근법은 일본처럼 어둠 속으로 숨는 대신 협상 테이블로 나서는 것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중국 정부가 봉쇄 선언 직후 자국 선박의 안전 통과를 보장받기 위해 이란 혁명 수비대 고위층과 직접 비밀 협상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고 보도한 사실은 이 지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독특한 지위를 방증합니다. 그들이 내민 청구서는 바로 2021년에 맺어진 4천억 달러, 우리 돈 약 530조 원 규모에 달하는 25년 전략 동반자 협정이라는 묵직한 지정학적 담보였습니다. 이란 경제가 강력한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해 산소 호흡기에 의존하며 질식할 위기에 처해 있을 때 그들의 제재 대상 원유를 대규모로 사들이고 유전과 인프라 개발에 무려 2,800억 달러를 쏟아붓겠다고 약속한 유일무이하고 가장 든든한 물주가 바로 중국이었습니다. 이러한 막대한 자본 투입과 전략적 밀월 관계가 봉쇄 선언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 고위급 간의 조용한 한라인 가동을 가능하게 만든 원동력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이 결코 순조롭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봉쇄령의 초기 혼란 속에서 심지어 중국 본토로 향하는 일부 외국 선박들이 이란의 공격을 피하고자 중국 국적 선주인 양 위장하거나 선적 등록 정보를 허위로 꾸며 해협 통과를 시도하는 무질서한 사태마저 벌어졌습니다. 진짜 중국 국기를 달고 오성홍기를 펄럭이며 해협 통과를 시도한 중국의 공식적인 자국 상선이 처음으로 해협을 완전히 빠져나온 것은
무려 봉쇄 선언일로부터 10일일이 훌쩍 지난 3월 11일의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양국이 합의에 도달하고 확실한 통과 허가를 받아내기까지 피말리는 11일간의 줄다리기 협상이 소요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중국에게 호르무즈의 안보는 철저히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고 4천억 달러라는 막대한 투자금과 맞바꾸어야 하는 시간과 돈의 문제로 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칠흑 같던 2월 28일 새벽 중국이 협상을 준비하고 일본이 조용히 AIS를 끄던 그 순간 대한민국을 향하던 한 척의 유조선은 그 어떤 우회로도 찾지 않고 협상의 결과도 기다리지 않은 채 정면 돌파를 강행하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물밑 협상도, 수십 시간을 낭비하는 우회 항로도, 심지어 레이더망을 피하기 위해 통신 장비를 끄는 알량한 위장술도 없었습니다. 정면 돌파 턴트이 무모해 보일 정도로 단호한 결정을 내린 배의 이름은 이글벨로호입니다. HD 현대 오일뱅크가 도입한 이라크산 바스라 경지류 바스라 라이트 200만 배럴을 가득 싣고 2월 26일 이라크 남부 알바스라 해상 터미널을 출항한 이 거대한 유조선의 목적지는 대한민국의 정유단지였습니다. 출항 이틀 뒤인 2월 28일 원래의 항해 계획대로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던 바로 그 시점에 중동의 하늘이 불타올랐습니다. 무선 통신망을 찢을 듯이 흘러나오는 이란 혁명 수비대의 섬뜩한 경고방송. 해협을 통과하는 모든 선박을 불태우겠다는 선언은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주변 해역에서는 이미 미사일 피격으로 화염에 휩싸인 상선들의 구조 요청이 빗발치고 있었고 글로벌 해운 시장의 모든 플레이어들은 엔진을 끄고 항로를 돌렸습니다. 가장 뼈아픈 타격은 런던의 해상보험 신디케이트들이 전시보험의 효력을 즉각 정지시켰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는 벨로호가 이란에 대한미사일에 맞거나 기로에 격침될 경우 수천억 원에 달하는 선박 가치와 1억 5천만 달러 규모의 원유, 방제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 선원들의 목숨에 대해 그 어떤 국제금융기관도 단일 달러의 보상조차 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지정학적, 재무적 리스크를 선주와 선원들이 온전히 짊어져야 하는 초유의 사태. 이글벨로호의 선장과 사관들은 선교에 모여 테이블 위에 놓인 치명적인 변수들을 헤아렸을 것입니다. 얕은 수심에서 고속항해 시선저가 해저면에 다하 배가 두 동강 날 수 있는 물리적 좌초 위험, 이란 해군 고속정들의 실제 납포 및 타격 가능성, 100% 손실을 의미하는 전면 보험 중단, 주변 해역에 닻을 내린 수백 척의 다국적 선박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긴급 타전한 운항 자제 권고까지 그 모든 경제적 손익과 생존 확률의 계산이 끝난 후 칠흑 같은 침묵을 깨고 선원들이 내린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래도 간다. 이 결정에 대해 전국해상선원 노동조합연 맹박성용 위원장은 훗날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이 최상의 결단을 내렸고 허용된 환경 내에서 최적의 방법을 찾아 운항했다고 매우 조용하고 담담하게 회고했습니다. 하지만 거친 바다와 얽히고 설킨 글로벌 공급망의 생리를 아는 전문가들이라면 그 절제된 표현 이면에 얼마나 무거운 침묵과 죽음을 각오한 결의가 있었는지 직감할 수 있습니다. 최대 출력으로 스크류를 회전시키며 이란의 미사일 사정거리를 아슬아슬하게 벗어난 이 배는 물리적 봉쇄가 완벽히 이루어지기 직전 해협을 빠져나오는데 기적적으로 성공했습니다. 이 전대미문의 돌파 소식이 국내에 전해지자 온라인에서는 역시 배달의 민족이다, 목숨을 건 로켓 배송이다 라는 유쾌한 찬사와 농담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가벼운 유머의 이면에는 이 나라 사람들이 무의식 중에 공유하고 있는 묵직한 진실, 즉 한국 해운의 핏줄에는 위기 앞에서도 결코 물러서지 않는 지독한 본능이 흐르고 있다는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단지 운이 좋았거나 무모한 용기만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들이 왜 전 세계가 멈춰 선 바다에서 홀로 반가쇠가 당겨진 총구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는지, 그 짙은 근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피비린내 나는 이 해협의 과거로 시계를 되돌려야만 합니다. 한국 해운 역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은 결코 낯선 지명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미 반세기 전부터 한국호의 생존을 시험해온 아주 오래되고 잔혹한 지정학적 화약고였습니다. 1980년 9월 이라크의 정역적인 이란 침공으로 발발한 8년 전쟁은 초기 지상전의 양상을 띄었으나 1984년을 기점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치명적인 해전으로 진화했습니다.
이른바 탱커 전쟁, 탱커 이자워의 서막이었습니다. 이란과 이라크 양국은 상대국의 전쟁 자금줄인 원유 수출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페르시아만을 항해하는 제3국의 민간 유조선들을 무차별적으로 타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미사일이 선체를 뚫고 들어와 원유가 불타고 부유 기로에가 스크루를 날려버리는 아비규환 속에서 500척이 넘는 선박이 공격받았고 수백 명의 무고한 선원들이 수장되거나 화염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글로벌 해운사들이 항로를 포기하고 전쟁 보험료가 천정부지로 치솟자 1987년에는 급기야 미국 해군이 쿠웨이트 유조선에 성조기를 달아주며 직접 무장 호위에 나서는 초유의 군사작전까지 전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죽음의 바다 한가운데서도 한국의 상선들은 단 한 번도 항해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시 중화학 공업 육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던 국가적 에너지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한국의 정유 공장들은 하루라도 원유 공급이 끊기면 국가 경제 전체가 셧다운되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위험 수당을 쥐고 페르시아만 깊숙이 배를 몰고 들어갔던 노련한 선원들에게 무섭지 않았냐고 묻는다면 돌아오는 대답은 늘 한결같고 서늘했습니다. 무서웠다. 하지만 가야만 했다. 이 지독한 사명감은 탱커 전쟁이 끝난 후에도 계속해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2019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이란 핵합의 JCPOA 일방적 탈퇴 이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란 혁명수비대가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호를 납포하며 글로벌 선사들이 대거 우회 항로를 택할 때도 한국 선박들은 정면으로 해협을 관통했습니다. 심지어 2021년에는 한국 국적 화학운반선 한국케미오가 오만 인근 공해상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고속정들에게 직접 납포되는 뼈아픈 수모마저 겪었습니다. 무장군인들이 갑판으로 들이닥쳐 기관총을 겨누는 공포 속에서 선원 20명이 억류되었고 선장은 95일 만에 간신히 풀려났으며 해당 선사는 수백억 원의 막대한 재무적 손실을 떠안은 채 결국 배를 매각해야만 했습니다. 탱커 전쟁의 포격, 나포의 총구, 그리고 반복되는 전면 봉쇄의 위협. 이 모든 참혹한 현대사를 가장 최전선에서 온몸으로 관통해 온 생존자들이 바로 지금 이 해협을 오가는 한국 선박들의 선장과 사관들입니다. 그들에게 2026년 2월 28일 새벽의 4일에는 생전 처음 마주하는 미지의 공포가 아니라 평생을 바다에서 싸워오며 이미 여러 번 겪고 또 극복해낸 익숙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내성이 생겼다는 것과 진정한 생존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이며 이글 벨로우 선원들이 죽음의 바다를 돌파할 수 있었던 진짜 무기는 단순한 담력, 그 이상, 즉 한국과 이란 두 국가가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 수십 년간 묵묵히 쌓아올린 견고하고도 기묘한 상호 의존의 역사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심장부를 관통하는 왕복 10차선의 거대한 빌딩숲, 테헤란로, 삼성동에서 역삼동까지 이어지는 이 이점 4km의 핵심 도로는 1977년 이란의 수도 테헤란시가 서울에 선물한 이름이며 그 답례로 테헤란 도심 한복판에도 서울로가 새겨졌습니다. 두 도시가 자매결연을 하고 서로의 지명을 심어놓은 1977년이라는 시점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1973년 제1차 오일 쇼크 이후 중동의 왕족들과 지도자들은 하늘에서 쏟아지는 막대한 오일머니를 바탕으로 모래사막 위에 근대 국가의 뼈대를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팔레비 왕조 치하의 이란 역시 석유 수출 대금으로 대규모 국가 인프라 건설을 강행했고 바로 그 거대한 건설 현장의 최전선에 한국의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대림산업 소속의 한국 노동자들은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살인적인 뙤약볕 아래서 이란 노동자들과 함께 피땀을 흘리며 항만과 도로, 발전소와 정유 공장을 묵묵히 지어 올렸습니다. 약속한 공기를 정확히 맞추고 완벽한 품질을 증명해낸 한국 기술자들의 우직함은 이란인들의 뇌리에 깊은 신뢰를 각인시켰고 테헤란로는 그 피와 땀이 응축된 지정학적 기념비입니다. 1979 년 이슬람 혁명으로 팔레비 왕조가 무너지고 호메이니의 강경한 신정체제가 들어서며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이란과의 관계를 철저히 단절할 때도 한국은 이란과의 경제협력 채널을 닫지 않았습니다.
이란은 한국을 서방의 단순한 체스말이 아닌 독립적이고 실용적인 파트너로 인정했고, 한국 역시 이란을 이념적 잣대가 아닌 철저한 경제와 자원의 논리로 접근했습니다. 2018년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전면 복원되기 전까지 한국의 정유사들은 이란산 원유를 대량으로 수입했고, 그 막대한 대금은 YBK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 중앙은행 명의의 원화 결제 계좌에 차곡차곡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이란 중앙은행을 특별지정제재 대상 SDNN5에 올리면서 이란이 정당하게 받아야 할 석유 대금 약 70억 달러, 우리 돈 9조 원이 넘는 거액이 한국의 은행 금고에 꼼짝없이 묶여버리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의 매서운 분노와 외교적 마찰은 당연한 수순이었지만, 동시에 이란의 수뇌부 역시 이 동결 조치가 한국이 이란을 적으로 규정해서가 아니라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압도적인 금융제재 구조라는 거대한 달러 패권의 벽 때문에 발생한 불가항력임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6년 2월 28일 새벽, 이글 벨로오가 최대 출력으로 사지를 향해 달려들 때 이란 혁명수비대가 끝내 대한미사일의 발사 버튼을 누르지 않은 것은 결코 우연이나 변덕이 아닙니다. 모래바람 속에서 수십 년간 축적된 끈끈한 상호 의존의 역사와 암묵적 신뢰가 그 일촉즉발의 새벽에도 조용히 작동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바다 위에서 증명된 이 기적적인 신뢰와는 별개로 냉혹한 글로벌 금융시장은 호르무즈 해협의 물리적 차단이라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 이미 피를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봉쇄 선언이 터져 나온 2월 28일 당일 뉴욕 상업거래소 나이맥스, 자해 서부 텍사스 산원유 WTI 선물 가격은 하루 만에 배럴당 60달러 후반에서 75달러 선을 단숨에 뚫어버렸고, 불과 9일 뒤인 3월 9일에는 111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9일 만에 유가가 60% 넘게 폭등하는 전대미문의 랠리 앞에서 국제 유가를 배럴당 200달러로 만들어버리겠다는 이란 혁명수비대 소장의 협박은 더 이상 묵살할 수 없는 소름 끼치는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곧이어 미국과 이스라엘의 대대적인 보복 공습으로 이란 해군력이 괴멸 상태에 이르렀다는 첩보가 전해지며 유가가 하루 만에 88달러로 수직 낙하하는 등 글로벌 원유 시장은 극단적인 공포와 안도 사이를 오가며 발작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26척의 대형 상선과 186명의 선원들이 인질처럼 발이 묶여 있으며, 해협 외곽의 대기 선박까지 합치면 무려 1000여 척의 배들이 멈춰 서 있습니다. 이들이 싣고 있는 화물의 가치만 250억 달러, 우리 돈 약 37조 원에 육박합니다. 글로벌 원유 운송 비용의 핵심 지표인 월드스케일 WS 지수는 전쟁 직전 225포인트에서 3월 3일 기준 465포인트로 2배 넘게 폭주했고, 전체 해협 물동량은 평소 대비 80%나 증발해버렸습니다. 이 숫자들이 의미하는 바는 한국 경제에 있어 시한폭탄 그 자체입니다. 대한민국이 수입하는 중동 원유의 95%가 바로 이 폭 33km의 수로를 통과하며 첨단 산업의 심장을 뛰게 하는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 LNG, 수입량의 20% 역시 이곳을 거쳐야만 합니다. 이 가스선들이 멈추면 단순히 가정용 난방이 끊기는 수준을 넘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초대형 반도체 클러스터에 전력을 공급하는 자가 발전소의 터빈이 멈춰 서게 되고, 이는 곧 대한민국 수출 생태계 최상위 포식자의 뇌사가 시작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파국 속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적 맹방인 미국의 거센 압박과 중동이라는 최대 에너지 공급처 사이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도대체 어떤 외교적 줄타기를 벌이며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청구서에 대응하고 있을까요? 대한민국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으로 묶인 미국의 핵심 동맹국입니다. 1991년 걸프전 의료지원단, 2003년 이라크전 자이툰 부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지방재건팀, PRT 파견까지 미국이 중동의 모래바람 속에서 전쟁을 벌일 때마다 한국은 늘 병력과 자원을 보내며 혈맹의 의무를 다해왔습니다. 이번 호르무즈 해협 봉쇄 사태에서도 어김없이 워싱턴의 무거운 청구서가 서울로 날아들었습니다. 그 핵심 타깃은 아덴만 해역에서 소말리아 해적 퇴치 임무를 수행 중인 최전계 해군 청해부대였습니다. 4,400통읍 구축함 한 척과 300여 명의 특수전 병력을 호르무즈 해협으로 긴급 이동시켜 미저 함대 주도의 다국적 해상 호위 작전에 합류하라는 강력한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가 선뜻 함대의 기술을 돌리지 못하는 데에는 뼈아픈 것이 경제적 딜레마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국가 전체 원유 수입량의 71.5%를 중동이라는 단일 화약고에 의존하는 세계 최상위권의 에너지 수입국이 호르무즈의 문지기인 이란과 대놓고 군사적 적대 관계를 맺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청해 부대가 미국의 대이란 정밀 타격 작전을 직접 지원하는 방패막이로 비치는 순간 테헤란로의 굳건한 기억도, 70억 달러의 동결 자금 문제 속에서도 간신히 유지해온 수십 년의 암묵적 신뢰도 한순간에 잿더미로 변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는 청해 부대를 5만만 인근에 비상 대기시키면서도 미군과의 직접적인 합동 군사작전은 최대한 회피하는 아슬아슬한 외교적 줄타기를 선택했습니다. 자국 상선 보호라는 독자적 명분만을 내세우며 이란 혁명 수비대를 직접 겨냥하는 작전에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워싱턴의 매파들과 일부 국방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줏대 없는 전략적 모호성이라며 원칙 없이 강대국 눈치만 본다고 강도 높게 비판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자원 빈국이자 수출 주도형 개방 경제를 가진 대한민국이 지난 70여 년간 미국과 중국 그리고 중동의 복잡한 패권 사이에서 살아남은 유일한 방식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칙이 없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생존 그 자체가 지상과제이자 유일한 원칙인 실용 외교의 극치입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국가적 실리 외교의 정수가 바로 2월 28일 새벽 정부의 운항 자제 권고 속에서도 조용히 묵인된 이글 벨로호의 최대 출력 돌파로 전 세계에 생생히 중계된 것입니다. 이들의 사투가 단지 바다위 선원들만의 영웅담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는 이 전쟁의 포성이 실시간으로 당신의 일상과 지갑을 정조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실제 공급의 감소가 아니라 공급이 끊길 수 있다는 공포 그 자체의 속도입니다. 1990년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했던 당일 전 세계에 공급된 실제 원유의 양은 전날과 단 한 방울도 다르지 않았음에도 국제 유가는 하루 만에 배럴당 17달러에서 28달러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실물 경제의 펀더멘털보다 금융시장의 공포 심리가 언제나 먼저 가격을 폭등시킵니다. 2026년 2월 28일 호르무즈 봉쇄 선언 역시 정확히 같은 패턴의 발작을 일으켰습니다. 한국 주유소의 기름값이 오르기도 전에 월스트리트의 원유 선물 시장은 이미 통제 불능 상태로 치솟았고 원달러 환율이 즉각적인 커플링 동조 현상을 보이며 폭등했습니다. 한국 정유사들은 100% 달러 결제로 원유를 사와야 합니다. 유가가 폭등해 더 많은 달러가 필요한데 원화 가치마저 추락해 달러마저 비싸게 사야 하는 치명적인 이중 타격을 입게 됩니다. 환율 불안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감지한 외국인 헤지펀드들이 한국 증시에서 자본을 대거 투매하면 코스피 지수는 맥없이 주저앉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의 선전포고가 런던의 보험사를 거쳐 서울 여의도의 금융시장으로 직격탄을 날리는 경로입니다. 유가와 환율의 폭등은 즉각적인 나비 효과를 일으킵니다. 경유 가격이 오르면 전국 화물차의 물류 운송비가 치솟아 대형 마트의 신선식품 가격표가 매일 아침 바뀝니다. 나프타를 원료로 포장재를 생산하는 석유화학업체의 원가 압박은 편의점 진열대의 삼각김밥 가격을 끌어올리고 항공유 급등은 다가올 여름 휴가의 항공권 가격을 사상 최고치로 밀어올립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제조업체들은 폭등한 원자재 비용을 글로벌 경쟁 때문에 함부로 수출 단계에 전가하지 못해 이윤이 쪼그라드는 마진 스퀴즈의 늪에 빠져 한국 산업 생태계 전체가 옥죄어집니다. 그리고 이 파멸적인 인플레이션 연결고리의 가장 끄트머리, 거대한 경제 위기의 도미노를 온몸으로 막아선 이들이 바로 그 칠흑 같은 새벽 이글벨로호의 조타기를 잡았던 한국의 선원들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엔진을 끄고 닻을 내렸다면 이 끔찍한 연쇄 반응은 훨씬 더 빠르고 폭력적으로 대한민국 경제의 숨통을 끊어 놓았을 것입니다. 압도적인 자본력과 에너지 비축량을 가진 일본은 어둠 속으로 숨어 멈춰섰고 세계 1위의 수입국 중국은 막대한 달러를 무기로 협상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외교적 기댈 곳도 충분한 자원도 없었던 한국은 전쟁이 터진 그 새벽 반가쇠가 당겨진 총구를 향해 그냥 돌진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라는 가벼운 농담이 뼛속 시린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유는 이 나라 사람들이 자신의 업을 단순한 노동이 아닌 목숨과도 맞바꿀 수 있는 지독한 사명으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1980년대에 빗발치는 탱커 전쟁 때도 억류의 공포가 도사리는 나포 위협 속에서도
전시보험이 모두 끊긴 최악의 새벽에도 한국의 핵이사들은 국가 경제의 모세혈관을 잇는 그 위험한 항해를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첨단 기술력도 막대한 천연자원도 아닌 오직 사람이 모든 것을 감당해야만 했던 이 척박한 나라가 가진 가장 슬프고도 위대한 경쟁력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는 오늘도 묵묵히 테헤란로가 뻗어 있습니다. 전쟁의 화마가 중동을 휩쓸어도 이 나라는 쉽게 이란을 적으로 규정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의 석유가 절박해서만이 아니라 섭씨 50도의 뜨거운 사막에서 땀 방울을 나누며 함께 건물을 올렸던 끈끈한 연대의 기억이 피 속에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 오래된 기억이 2월 28일 새벽 반가쇠를 당기려던 이란 혁명수비대 장교를 무장해제시키고 침묵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처럼 200일치의 전략 비축유가 없어도 중국처럼 500조 원짜리 막강한 외교 수표가 없어도 이 나라의 상선들은 오늘도 거친 파도를 뚫고 죽음의 해협을 항해합니다. 겁이 없어서 미친 듯이 질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엔진이 멈추는 순간 고국에 있는 5천만 국민의 삶이 멈춘다는 그 잔혹한 사실을 너무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목숨 건 선택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출근길 자동차 기름통을 가득 채우고 오늘 저녁 당신의 식탁 위에 따뜻한 밥을 올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반대편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이 무력 충돌이 과연 우리와 상관없는 남의 나라 이야기일까요? 이글 벨로우는 지금 이 순간에도 200만 배럴의 심장을 싣고 묵묵히 어딘가의 험난한 바다 위를 가르고 있습니다. 댓글란을 통해 전 세계의 가장 위험하고 고독한 바다를 누비며 대한민국의 생명선을 지키고 있는 자랑스러운 핵이사분들을 향해 뜨거운 연대와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치열한 글로벌 경제와 지정학의 최전선 이야기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